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새해 들어 놀라운 속도를 보이던 우리 코스피. 지난 월요일 날 3,200포인트 단숨에 돌파했으나 장중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깊어질 만한 시점인데요. 오늘도 1, 2부 전문가분들 모셔서 지금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부장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염 부장님. 안녕하세요. 불과 몇 주 전에 나오셨다가 직책이 달라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이렇게 또 승진까지 하게 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 오히려 더 바빠지시죠? 네, 아유 일요일 그 연초 돼서는 좀 덜 바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워낙 또 요즘에 개인 투자분들 열기가 또 대단하셔가지고 네. 저도 뭐 증권사 있다 보니까 정말 2배로 좀 바빠진 것 같습니다. 2배로 바빠집니다. 네. 아니 요즘 저기 증권사 이렇게 영업부에 계신 분들, 네. 뭐 지점에 객장에 계신 분들 점심 시간이 잘 안 나올 정도다 이런 이런 소문까지 네. 들리는 게 이게 과장입니까 현실입니까? 현실이죠 사실상.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뭐 꼭 그 증권사에 있는 그 영업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네. 뭐 거의 그러니까 이쪽 그 모든 온라인도 그렇고 뭐 객장에 계시는 뭐 지점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 데다가 전화가 또 너무 전화가. 많아요. 예. 또 왜냐하면 전화 이렇게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린이 분들이 많아서 처음 하시는 분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주식투자 또 사실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네. 사실 뭐 앱도 설치해야 되고. 근데 그런 이제 전화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사실상 이제 특히 이제 고객센터 계신 분들은 정말 녹초가 되실 정도로 고객센터 지금 요즘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네. 아니 이 얘기를 먼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난 11일이었죠 월요일 날. 네. 제 기억에 거래소에서만 4조 4,900억 거의 네, 4조 맞습니다. 5천억 네. 순매수했어요 개인이 하루에. 네. 우리가 1조 넘을 때도 입이 쩍쩍 벌어졌는데 4조 5천억. 그리고 그날이 이제 3,266 찍고 그리고 고점 대비 한 170포인트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약보합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개장 초 이렇게 상승에 비하면 체감은 굉장히 급락으로 느껴지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또 월요일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주변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은 결국엔 개인 투자분들이 결국엔 이제 그 못 참았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계속 주변에서 사실 주식 투자 많이들 하셨잖아요. 네. 조금씩 증가했는데 아마 이제 주말에 이제 결국 결단을 내리신 거니까 주저하셨던 분들까지 주말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월요일 날 일단 계좌 틀어 가자. 뭐 비대면 계좌도 틀 수 있지만 일단 객장에 가자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계좌를 터놓고 현금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이 돌아가는 상황이 이제 3천을 넘어가니까 사실 좀 약간 흥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천을 넘어가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대형주들이 이제 그 전주에 하루에 막 10%씩 간 적이 있었잖아요. 뭐 네. LG전자 상한가 가고 네. 뭐 현대모비스도 뭐 그랬었고 뭐 그런 게 보이다 보니까 이건 더 이상 내가 늦췄다가는 나만 지금 바보가 될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의 이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만 뭔가 좀 소외될 거면 옆에 지금 다 벌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눈치만 보다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은행 예금금리가 얼마 안 되니까 이 돈 가지고 뭐 정기적금 넣어봐야 사실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부동산도 좀 약간 막혀 있고 그래서 네. 결국엔 주말에 좀 고심 끝에 월요일 날 뭐 객장으로도 오시고 이미 계좌 트신 분들은 그냥 아침부터 그냥 버튼 누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좀 특이한 게 옛날처럼 우리 개인들 하면 좀 고정관념이 뭐 맨날 바이오 사고 약간 좀 작은 기업들 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그냥 쇼핑을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를 그냥 뭐 정말 이게 저는 그날 개인 투자분들이 진짜 완전 이제 광분하셨구나. 전 약간 좀 뭐라 그러죠 공포감이 들었어요 솔직히. 아침 시작 한 몇 분 되지도 않는데 1조가 찍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종목을 사는 걸 보니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카카오, 뭐 LG 막 이런 것들은 큰 것들만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개인이 산다고 장이 올라가는 경우가 예전엔 별로 없었잖아요. 그랬죠. 그날 지수가 급등해 버렸잖아요. 급등을 해버렸죠. 외국인 기관은 막 갖다 던지는데
개인들이 사는데 증시가 막 폭등을 하고 물론 이제 윗골이 좀 다는 모습도 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어마어마한 그 유동성이 지금 이번 주부터 좀 보여졌는데 좀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진짜 끝인지 아니면 이게 예고편인지 저는 약간 좀 그게 좀 궁금해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근데 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사실 일단 좀 시간을 지나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뭔가 그동안 좀 주식에 대한 인식이 좀 되게 또 안 좋기도 했고 네. 그랬던 분들마저도 뭔가 이제 주식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뭔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들이. 분위기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 좀 일단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 좌우지간 1월 4일부터 해서 새해 첫 주간에 네. 우리 코스피 혼자 9.7% 올라가지고 세계에서 상승률 1위였어요. 예. 뭐 미국 다우 뭐 1.4 뭐 나스닥 좀 올랐다 해봐야 네. 2.5% 했는데 우리가 9.7%였으니 거기다가 또 코스닥보다도 코스피만 가는 그런 맞아요. 네. 그러니 그 말씀이 맞네. 토일 동안 이틀 동안 그냥 월요일만 되라 하고 네. 기다리셨구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그냥 순서도 정해 놓으신 거죠. 시총 탑 10만 사자.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항상 1월 달에는 코스닥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1월 뭐 둘째 주지만 코스닥은 뭐 철저하게 좀 소외를 받고 있고. 소외를 받고 있고. 예, 그러니까 예년에 볼 수 없던 지금 풍경이 1월 달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 작년에 우리 정권가에서 정권 회사들이 이렇게 내놓았던 2021년 예상치가 대충 제일 높은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3,300으로 알고 있어요. 3,300이었고 그 SK증권이었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올렸어요. 3,500까지는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때 아마 작년 기준으로는 3,300이 제일 높았는데 꼭 이번 주 월요일 날 거의 갔다 왔잖아요. 거의 갔다 왔죠. 예. 그러니까 증권사의 전망이 요새는 좀 굉장히 무색해질 정도로 뭐 변동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성하면 아래쪽 변동성만 항상 봐왔잖아요. 그런데 상방 변동성이 지금 나오니까 이것도 참 보기 드문 경우죠, 사실상. 우리가 뭐 외신 같은 데서는 멜트다운도 있지만 멜트업도 있거든요. 예. 지금 멜트업인데 그날 그런데 상당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네. 변동성을 겪었고 월요일 날 그 폭발적인 매수세를 보인 날에 그 고점에 대비로 오늘 목요일 오후 장 끝나고 나서 뭐 옵션 만기는 고만고만하게 네. 뭐 잠잠하게 넘어갔습니다만 한 110포인트 정도 낮은 레벨 지수만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뭐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는 분위기인가요? 개인 투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 월화까지는 일단 월화까지는. 무조건 사고 보자 이런 화요일 날도 심리였어요. 많이 샀죠? 네, 많이 샀어요. 네. 화요일 날도 정말 뭐 거의 한 2조 넘게 샀으니까 굉장히 광분해서 사셨는데 확실히 이제 그렇게 좀 사고 나셔서 증시가 한번 변동성이 위아래로 네. 위로도 100포인트가 딱 빠지고 네. 아래로 100 빠졌다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 걸 한번 이제 겪고 나셔서 조금 이제 진정하신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은 좀 1,000억대 사셨고 오늘은 좀 사시긴 한 7천억 정도 네, 샀네요. 아무튼 맞아요. 샀는데 약간 이제 사실 이게 7천억도 적은 건 아니거든요. 옛날 7천억도 엄청난 건데. 우리 통상 3, 4천억 같으면 많이 산다고 어마어마한 그랬어요. 거죠, 사실은. 외인도 뭐 네.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사조를 보고 나니까 7천억은 이제 그냥 좀 진정하신 것 같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좀 뭔가 차분해지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약간 후반부로 들어갈수록 네. 그리고 증시도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십자형 이제 우리가 차트 보면 돛지라 그러잖아요. 돛지. 예, 네. 돛지 모양이 오늘 좀 네. 거의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위쪽으로 상방으로 너무 변동성이 100포인트씩 크게 나왔는데 오늘은 거의 만기가 만나할 정도로 거래량도 많이 줄고 네. 변동성이 없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증시가 사실 계속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오른 상태에서 네.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쉬어갈 때 옆으로 가든가 음흠. 밑으로 한번 충격을 받고 다시 조정이 마무리되는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전형적인 강세장 패턴이죠. 조정이 강한 조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르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네. 조정이지. 예, 그러니까 그만큼 밑에 대기 매수가 풍부하다는 얘기죠. 또 반면으로 보면. 예. 지금 그러면은 얼추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이번 주만 지금 월화수목 해가지고 거의 그럼 얼마예요? 6조, 8조, 뭐 이렇게 한 10조가 되겠네. 코스닥까지 하면은 그쯤 되면은 고객 예탁금이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빠져야죠. 주식을 사는 순간 사는 순간 예탁금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예탁금을 넣어놨는데
500만 원어치 사면 500은 주식이 있고 그다음 예탁금이 50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번 주에 사상 최고 예탁금을 찍었어요. 74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60조 원대였거든요. 62조 3조를 찍다가 이번 주에 70조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제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한 거죠, 사실은. 저렇게 많이 샀는데 예탁금이 더 들어왔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이제 예탁금 넣고 바로 사신 분도 계시지만 예. 아직도 못 사고 있는 분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예전에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예금이 한 1,700조, 800조 된대요. 네. 그 중에 지금 10%면 170조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예탁금하고 개인들이 산 걸 합치면 거의 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그러면은 70조 정도 여력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10%면 그렇게 많은 건 사실 아니지만 네. 어쨌든 10%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능한데 지금 벌써 한 10조 원 사셨고 예탁금 한 10조 원 정도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 50조는 더 여력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아직은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개인들은. 아직도 들어올 룸은 좀 많이 남아 있다. 이 수치면 사실 예탁금 100조도 갈 수 있는 규모거든요, 사실. 예탁금 100조 예. 갈 수 있는. 여기서 30조만 가면 100조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죠. 예전에 어떤 애널리스트분도 그 계산을 하신 걸 봤는데 2007년도엔 정리식 펀드로 다 들어가셨잖아요. 그랬죠. 그때 그 규모랑 지금 예탁금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충분히 100조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조 가는 건. 근데 기관은 뭘 이렇게 팔죠? 기관들은 일단 네. 이제 보통 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연기금은 아시겠지만 주식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올라가다 보니까 네. 시총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중 낮추는 작업하고 있고 투신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투신도 욕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이 지금 펀드 안 넣잖아요. 펀드에서 돈 다 빼잖아요. 내가 직접 투자하겠다. 옛날에 이제 아까 펀드 얘기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정식 펀드 할 때는 개인 투자분들이 뭐 정보도 모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뭐 정보 얻을 방법도 네,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자산운용소에 다 맡겼잖아요. 사실 네. 펀드 가입해서. 근데 지금은 펀드가 아니라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사실은 이런 이제 주간 전망대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루트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굳이 직접 투자해도 뭐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보니까 펀드에서 돈을 빼서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펀드에서 직접 돈을 뺀다는 건 펀드 매니저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매 나오는 거고. 근데 요즘에 제일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 금융투자거든요. 네. 근데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매매를 해요. 네.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데 보통 연말에 이제 배당락을 앞두고 이 현물이 보통 저평가되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원래. 그러면은 이거 항상 공식이에요. 12월 옵션 만기 이후부터 배당락 전까지는 금융투자는 항상 주식을 많이 샀어요. 샀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한 4조를 샀어요. 네. 근데 4조를 샀는데 배당락이 끝나면 이 배당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럼 기계적으로 다 던지거든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기계적으로 팔아서 한 3조를 팔아버렸더라고요. 어허. 이제 1조 남았어요. 예. 근데 아직도 좀 남아있긴 한데 거의 다 판 걸로 좀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그런 매매를 좀 많이 하고 또 금융투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프로그램 매매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프로그램 매매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주린이 분들은 그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비싸면 우리가 비싼 거는 일단 우리가 고평가됐다 그런 거는 파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이 비싸지면 현물은 싸거든요. 반대편에. 그럼 싼 현물은 사게 돼 있어요. 저평가니까. 그 사는 거를 프로그램 매수라고 하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그 선물을 누적으로 7만 개까지 샀었대요. 선물을. 네, 선물. 그 수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승으로 계속 선물 쪽에서 이끌어 왔는데 현물은 팔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융투자도 선물 가격이 이렇게 치고 가면 상대적으로 현물은 싸잖아요. 네. 그래서 올 프로그램 매수를 들어왔던 건데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3천 넘으면서부터는 반대로 파는 거죠. 이익 실현.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을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선물이 싸지고 현물이 비싸지니까 이 금융투자 입장에선 반대로 프로그램 매도로 바꿔버린 거죠. 선물 사고 약간 현물 이제 팔고. 그런 좀 부분이 복잡할 수 있지만 금융투자는 이제 그런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요즘에 기관들이 근데 공교롭게 그게 세 개가 다 매도 쪽으로 잡혔잖아요. 뭐 투신, 연기금, 예, 금융투자까지. 맞아요. 그게 겹치다 보니까 기관들 왜 이렇게 많이 파나 이렇게 좀 그
한쪽으로 좀 쏠려서 그럴 수 있는데 각각의 사정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비난하시는 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거 뭐 기관 투자라고 해서 뭐 무조건 판다 그거보다도 각각의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매도는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드는 종목들 그냥 뭐 쇼핑을 했다라고까지 네. 묘사를 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장에서 무슨 딱히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것만 따질 건 아닌 것 같고 네. 대형주들 그리고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 네. 그걸 갖다 이제 개인들이 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 동향에서는 뭔가 특징점이 보입니까? 근데 이게 저도 너무나 웃긴 게 뭐냐면 웃기다고 해야 되는 게 뭐냐. 저도 이제 여기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가 꽤 됐는데 네. 한 15년 이상 됐는데 아니 항상 이제 공식이 있잖아요. 외국인이 주도주를 항상 사고 그렇잖아요. 개인들은 항상 주변 주사 있고 그 급락한 건 다 개인들이 물려 있고 뭐 저게 올라가는 거는 뭐 다 외국인들만 갖고 있고 기관이나 근데 그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지금. 네. 아니 뭐냐면 지금 우리 지금 시가총액 탑10 기업들이 지금 수익률도 월등히 좋잖아요. 네. 보면요 다 개인들이 샀어요. 거의 다. 음. 그러니까 일부 LG화학 같은 건 제가 기억을 하면 외국인이 많이 산 걸로 아는데 네. 다른 기업들은 그때 그 삼성전자가 뭐 8만 원 넘고 9만 원 갈 때도 외국인은 많이 팔았거든요, 사실. 개인들이 다 이끌었는데 그러면은 그럼 외국인들 그럼 도대체 뭐를 했냐? 팔기만 한 거 아니고 주식을 사긴 샀어요. 의외인 게 그 완전히 그 바닥에 소외주들 있죠. 네. 뭐 유통이라든가 네. 뭐 화장품이라든가 어. 그 영화관 이 코로나 피해주들 있죠. 네네. 옛날 같으면 개인들이 샀어야 할 종목인데 예전에는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주도주보다는 주변주 쪽으로 외국인이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워낙 또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주다 보니까 이익 실현 차원에서 주도주를 팔았을 수도 있지만 개인들한테 주도권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뺏긴 것 같아요. 일단 현물 쪽에서 그래서 좀 마지못해 산 건지는 제가 뭐 그거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과거랑 다른 점은 외국인 기관이 현물 쪽에서 주도주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너무 그게 좀 아이러니기도 하고 아이러니하다. 예전에 볼 수 없던 지금 풍경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지금 그러면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이건 어지간한 뭐 지수 하락 내지는 뭐 오히려 급락세가 이렇게 연출된다 하더라도 적각 투입될 개인 자금은 아직도 많다고 봐야겠네요. 엄청나죠, 지금도 아마 또 지금 아마 계좌 안 만들고 또 눈치 보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심리는 분명히 이거예요. 좀 급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봐야 내가 뭐 만약에 급락했을 때 대처 안 되니까 기왕 늦은 거 기다려보자. 근데 만약에 증시가 지금 뭐 예탁금도 70조지만 급락을 하게 됐을 때는 저도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개인 투자분들의 또 한 번의 광분하는 그런 매수가 저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유동성의 주인공은 어쨌든 개인입니다. 작년부터. 예. 개인 투자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그런 매수 심리가 여전히 좀 강하다는 걸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것만 보면 그런 것만 좀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급락이 쉽게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예, 이게 뭐 그렇잖아요.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은 또 안 온다고. 네. 그래서 조정이 근데 혹시라도 나온다면 이렇게 개인들이 또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전 질문을 좀 받았는데 네. @bt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외인들이 다시 삼성전자 사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러시는데 지금 외인들이 외국인, 예. 삼성전자를 지금 다시 산다라는 이 진단 자체도 맞는 건가요? 수급 보면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꾸준하게 산 게 아니라 네. 정말 많이 샀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네. 많이 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보면 좀 사고 팔고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즘 뭐냐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처럼 이런 주도주 섹터를 외국인들이 그냥 포트폴리오 담아서 그 시장을 이끄는 주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주변주 위주로 사고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워낙 뭐 최근에 파운드리라든가 네. 또 뭐 여러 가지 요새 반도체 막 슈티지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달러가 뭐 최근에 좀 강해졌다 하더라도 이 들어왔던 이제 뭐 펀드들 쪽에서 마땅한 좀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외에는 이게 확실하게 뭐 지금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좀 일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5만 원, 6만 원일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샀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펀드 쪽에서 좀 들어온 거 아닌가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확실한 건 외국인이 지금 주로 사는 거는 약간 좀 주변주입니다. 네, 현재는 주도주보다는 확실히 주변주를 좀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홍길동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네. 이제 SK 하이닉스가 궁금하신가 봐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이럴 때 흔히 이제 반도체 얘기도 하면서 삼성전자부터 먼저 언급하는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렇게 비교해 보신다면은 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이 좀 소외됩니까? 12월부터 1월 초까지의 퍼포먼스는 하이닉스가 월등히 좋았죠. 그러니까 네. 예. 왜냐하면 이제 11월 달만 해도 그때는 디램에 대해서는 다들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요? 디램하고 낸드 쪽은 왜냐하면 가격도 떨어지고 있었고 네. 특히 하이닉스는 낸드 쪽에서는 적자 보고 있었거든요. 네. 삼성전자 흑자 보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파운드리라는 비메모리가 있으니까 네. 비메모리는 아시겠지만 TSMC 따라서 삼성이 잘하잖아요. 돈도 잘 벌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부터 이제 다 몰렸던 거죠. 그때 당시 이제 하이닉스는 좀 소외를 받았고. 근데 네. 갑자기 도시바 정전 사고 나니까 디램 가격이 요동을 쳐버렸죠. 현물 가격이. 어허. 그러면 디램만 보면은 순수 업체가 하이닉스잖아요. 네. 예. 삼성은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누가 생각해도 하이닉스 쪽에 모멘텀이 더 붙어버린 거죠. 그 주가도 안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후로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월등히 수익률 면에서는 좋았는데, 근데 뭐 항상 주가라는 게 그렇지만 너무 또 올라오면 어느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삼성전자는 고점에서 9만 원까지 온 상태에서 크게 빠지진 않아요, 사실. 네. 뭐 오르는 폭도 좀 약해졌지만 근데 확실히 하이닉스는 진폭이 좀 크더라고요. 네. 이 변동성이. 근데 뭐 실적도 항상 이 뚜껑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닉스는 디램과 낸드 두 개 위주로 좀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아시겠지만 업황에 좀 영향을 받는 공급과 수요 사이클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가도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올해 분명한 건 이거거든요. 디램 쪽은 확실히 좋아져요. 뭐냐면 그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3사가 네. 분명히 공급 조절을 한다 그랬어요. 투자도 많이 안 하고. 음. 근데 낸드가 좀 관건입니다. 낸드는 삼성도 공격적으로 한다 그랬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하이닉스는 인텔의 그 반도체 공장을 인수했잖아요. 낸드 플래시. 서로 아직까지 그리고 낸드는 과점업체가 없어요. 좀 난립해 있어요. 여러 업체들. 일본의 그 도시바 그 키옥시아가 네. 점유율 2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좀 난립을 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설비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보실 때 중요한 저는 포인트는 일단 디램만으로도 여기까지 올라온 건 되게 좋아요. 뭐 사이클도 좋기 때문에 문제는 낸드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낸드 쪽에서는 사실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삼성이 이익 볼 때 하이닉스 항상 적자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인텔을 인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텔의 그 공장을. 그래서 올해 낸드 업황이 언제 좋아지느냐.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낸드가 네. 만약에 지금 좀 공급 과잉인데 만약에 올해 내내 계속 안 좋으면 하이닉스 주가 올라가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시점에서 낸드마저도 디램처럼 터닝한다. 이러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왜냐면 베타라 그러잖아요. 그게 민감도가 크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게 좀 화끈한 맛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남자의 주식 같기도 한데 그런 좀 변동성을 즐기는 분들은 전 당연히 하이닉스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확실히 보면요. 작년에 그 여성분들이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분보다. 그래요? 30대 여성, 30, 40대 여성분들이 네. 수익률이 제일 높대요. 이게 그 인구 구성 분포도를 딱 봤더니 예. 그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뭐 20대, 30대 아, 있잖아요. 30, 40대 여성분들이 왜 좋았냐? 궁금하네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삼성전자 사서 그랬대요. 삼성? 거의 다 삼성전자만 샀대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안 팔았대요. 샀다 팔았다 안 하고 네, 그냥 근데 한번 남자분들은 계속 사고 그래서 여성분들 수익률의 절반도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좀 안정성을 추구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어울리는 옷이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역시 좀 베타가 그래요. 크니까 그건 좀 네. 성향에 맞게 네.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 지금 이제 아직 시간적으로 좀 여유는 있습니다만 공매도 부분은 어떻게 가닥이 잡힙니까? 이건 그냥 이제 저의 그냥 제가 이제 뭐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 종합해서 그냥 제 추론을 해본 거예요. 네. 근데 일단은 저는 제 느낌에 공매도 지금 금지잖아요. 예. 3월 15일까지죠. 예. 근데 저는 왠지 6개월 연장되지 않을까. 공매도 금지가 예, 왜냐하면 일단 갑자기 요즘에요 정치권에서 공매도 금지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정치권에서 예,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1월 딱 되더니 그 전에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융위에서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일단 원론적인 얘기는 했거든요. 우리는 3월 16일 날 원칙적으로 이렇게 간다. 근데 이제 충분히 뭐 공청회를 통해서 좀 더 의견 수렴을 하겠다. 이렇게 기사는 나와 있더라고. 근데 갑자기 이제 민주당 의원들 몇 분께서 뭐 어떤 분은 공매도 아예 영구히 없애야 된다.
뭐 그런 발언 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공매도 하기 어렵잖아요. 네. 빌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 중에 일부 이제 불법을 한 거죠. 무차익 공매도.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우리가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 공매도는 무기한 금지시켜야 된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금융위 입장과 정부 민주당 쪽에서는 약간 좀 그 입장 차가 있는데 이게 자꾸 왜 작년 10월 달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대주주 양도차익과세도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결국엔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도 약간 개인 투자자 편을 조금씩 들었어요. 근데 그 안대로 돼버렸어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 3억 갔다가 다시 10억으로 올려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환호해서 갔는데 지금도 이제 보니까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하신 것 같은데 공매도 영구히 금지해야 된다. 이제 그것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2월 달 가면은 이게 또 공론화 될 거예요. 분명히 개인 투자분들 사이에서. 근데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작년 10월하고 같습니까?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건 뭐 전 내피셜이지만 또 4월에 공교롭게도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오신 개인 투자분들이 워낙 많은데 이게 다 표거든요. 사실 또 어떻게 계산을 해보면 괜히 또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어쨌든 또 연기되는 순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분위기가. 예. 지금 약간 어떤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 살펴본 내용 이걸로 예전 같으면은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후속 질문이 시장 과열 아니에요? 예. 하는 우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연 부장님 설명 견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누가 봐도 가열은 맞아요. 뭐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오늘 이번 주 월요일 날 전 너무 섬찟했거든요. 아까 광분이라 표현하셨으니까. 지수가 100포인트가 그냥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가 하루에 막 8%, 9%. 그 일조 찍은 게 10분도 안 걸렸죠. 네, 깜짝 놀란 거예요. 제 느낌에 이거는 아무리 유동성이 풀려도 너무 좀 이건 비이성적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이번 주에 그래도 후반 들어서 다행히 자정작용이 생겨서 좀 진정은 됐어요. 네. 이게 아마 더 달렸으면 더 효율적이 더 컸을 거예요. 그랬을 저는 것 그래서 오히려 조금 지금 과열이 약간은 식혀지고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개월 동안 그 예전 데이터를 보니까요. 3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3개월 동안 48% 정도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코스피가. 만에. 네. 근데 역대 세 번째래요. 이런 적이 몇 번 있었대요. 근데 그때도 그럴 때마다 증시가 이렇게 한 번씩 3개월 동안 40% 올랐을 때 2번 정도는 조정을 받고 갔대요. 한 10% 조정을 받고 갔던 적이 있고 한 번은 더 달려간 적이 있대요. 그때가 예전에 그 카드 사태 아시죠? 2002년도. 네. 그때 한번 그냥 조정 없이 간 적이 있대요. 3개월 가고 또 날아가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공교롭게 카드 사태 터져가지고 대세하락으로 빠져버렸죠. 근데 앞선 2번은 한 5에서 10%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받고 다시 또 랠리, 2차 랠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증시가 뭐 4천을 갈 수도 있고 우리 모르잖아요. 아직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간다는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서 적절하게 쉬어줘야지 다음 체력이 비축되면서 안전하게 가는 건데 여기서 그냥 갑자기 오버슈팅을 해가지고 끝도 없이 뭐 3,500까지 그냥 달려버리면 저는 그거는 이제 아예 부러져 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분명히 과열은 맞고 이 과열을 시키는 걸 어떻게 시킬 거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수목 이틀 딱 시켰거든요. 근데 네. 제가 딱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건전하게 시키고 있어요. 장도 크게 안 빠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강세장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고 과열을 차분하게 시키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한 주만 더 이런 식으로만 좀 거래가 줄면서 좀 시켜주면 좀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이 완만한 상승장의 흐름이 또 한번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뭐 과열에 대해서 너무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국내적이든 국외적이든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신 어떤 리스크 요인이나 저는 이제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게 요새 뭐 테이퍼링 얘기도 막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약간 이제 아무도 생각을 못 하시는 게 저는 좀 왠지 좀 중국이 좀 걸려요. 중국 왜냐면 중국이 오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또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너무 잘 나왔다. 너무 잘 나오면 중국은 항상 과열을 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공산당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부채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네. 너무 이제 과열하면 근데 오늘 지수는 많이 못 갔잖아요. 중국. 예.
근데 중국 증시도 사실 요새 막 뜨겁잖아요. 막 예. 신고가 나고. 네. 근데 중국 정부에서 항상 그런 자산 시장에 뭔가 좀 약간 과열 징후가 보이면 예전에 부동산도 한번 규제를 했었고 네. 주식시장에도 경고를 내리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중국의 지표가 너무 잘 나오면 약간 중국이 좀 뭔가 긴축의 시그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하. 뭐 갑자기 금리를 조금 올린다거나 유동성을 좀 줄인다거나. 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시나리오 좀 범위 밖에 있거든요. 아무도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악재야 이게 증시에 충격을 주거든요. 그렇겠죠. 미리 알고 있으면 사실 악재가 아닌데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변수는 좀 중국이 혹시라도 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긴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유일한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연 부장님이 이 회사에서 업무도 업무시지만 이 유튜브 채널에서 그 인기를 얻으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네. 이렇게 대담을 나누다 보면은 네. 일단 연 부장님 얼굴 보고 있으면 걱정이 안 돼요. 아, 걱정이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이렇게 주간 전망대 새해 모두에 이렇게 또 나오셔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장 가운데 상황 한번 점검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나오셔서 좋은 얘기 또 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14일자 주간 전망대 2부 이어가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문홍철 파트장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네,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우리 문 파트장님은 예. 부록에 접어들었는데도 아직도 더 크고 계시네요. 볼 때마다 성장하시는 느낌이에요. 부록에 접어든 게 아니라 한참 넘었습니다. 자, 우리 이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네. 3,500을 갖다가 얘기하셨고 2021년에 코스피 네. 저는 옆에서 티는 안 냈습니다만 아무리 정권사에 있다고 해도 너무하네 싶은데 네. 자, 그 사이에 지금 뷰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나오고 나서 제가 처음 나온 거여 가지고 그날이 댓글도 좀 봤는데 댓글이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냥 막 지르는 거냐 막 이런 분위기여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계속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마치 동학개미가 주식을 모두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시간이 갈수록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채권쟁이로서 채권쟁이들은 주로 이제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뭐 얘기를 해서 좀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뭐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채권시장 입장에서 주식시장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의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채권이나 이제 저 외환도 같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외환이란 건 국가 간의 돈의 흐름, 네. 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한 국가 내에서의 이제 돈의 흐름인데 이 10년 전부터 이제 새로이 등장했던 이 양적 완화라는 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라는 게 이제 새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프라이싱에 대한 저희들 어떤 철학이 좀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국 어떤 물건의 양이 있고 그 물건을 사기 위한 돈의 양이 있을 텐데 네. 이걸 나누면 물건의 가격이 돼요. 맞아요. 물건 가격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물건을 막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있고 음. 그렇지 않고 이제 한정된 물건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나 아주 뭐 뛰어난 기업 얘네들은 한정돼 있고 반면에 뭐 컴퓨터, 뭐 TV 이런 건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산품 가격들은 계속 떨어졌던 거고 네. 반면에 자산 가격은 이제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 생겼는데 지난해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엄청난 돈이 풀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량 자산들은 별로 양이 없으니까 일정할 거고 반면에 대규모의 돈이 풀렸으니 이러면은 상당히 큰 폭의 어떤 가격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작년에도 돈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네. 있었고 제가 이제 그림을 늘 그릴 때도 이제 그림이라는 건 이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 돈의 양의 풀리는 속도 그리고 그에 따른 자산 가격의 변화 속도를 보면은 똑같이 가요. 저는 그래서 돈이 이렇게 풀렸는데 뭐 당연히 가격이 뭐 오른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저는 뭐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돈에 푸는 속도가 이제 어떻게 변할 거냐 이게 앞으로는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돈이 어떤 속도로 풀릴 것이냐, 그거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시고. 자, 어둠의 자식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뭐 당연히 저도- 돈 많이 풀렸으니 주가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뭐 다 오르는 거, 비트코인도 오르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조금 이 어둠의 반대는 빛의 자식으로서 그러면 이 주식 쪽에 한번 정당화를 해보시죠.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옛날에 이제 드래곤볼에 보면 손오공이 어떤 다른 별에 가가지고 중력이 10배가 되는 데 가가지고 훈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력이 10배가 되면 움직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세니까. 네. 밑으로 그냥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센 네. 거예요. 저는 보면은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로 거래되는 채권이 아마 17조 달러 정도 될 겁니다. 18조 달러 정도. 전 세계적으로. 네. 저는 그게 엄청난 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력.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 세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 얘네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다른 애들도 다 이쪽으로 붙이려는 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빌려서 이거 사면 얘가 빠질 거 아니에요. 금리가. 그 말은 뭐냐면요. 모든 자산의 일드가 제로에 수렴하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력이에요. 그러면 일드가 0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 18조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중력의 힘은 매우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의 시장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많을수록 사실은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자산 가격은 올라가려는 힘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전망은 슬픈 전망이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슬픈 전망. 네.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는데 왜 슬퍼? 아니, 주가가 오르는 거랑 그냥 경제가 좋아지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우리나라 GDP를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넘어섰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GDP가 올해 잘 성장해봐야 2% 성장해요. 근데 기업의 이익은 40% 늘어난대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보면요. 모 기업에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1,100명 고용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어떤 기업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보니까 100명이에요. 다시 또 채용할 계획이 있어? 없어. 지금 시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는 경제, 총 많은 주체들의 부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가게에서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사업을 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가 이전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왜 주가가 비싸다는 걸 얘기하시는지 저는 좀 오히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참 보면은 이 하나님도 이번에 무심하신 게 하나님도 무심하신 게. 돈 적게 벌고 힘드신 분들일수록 더 힘들고 돈 많이 벌고 기존에 돈 많았던 사람들은 돈 더 벌고 지금 그렇게 온 게 이 코로나의 굉장히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전 세계에서 500명, 1등부터 500등까지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의 부가 혹시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2,000조 원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GDP만큼 늘었어요. 근데 가난하신 분들, 힘드신 분들은 더 힘들어지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망은 슬픈 전망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슬픈 경제가 전망이 이렇게 막 되게 밝지 않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야 되냐?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역설적으로 이건 더 슬픈 얘기이기도 합니다. 없으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전망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때 무주식 상팔자란 말이 있었죠. 우리 증시에서의 그 어떤 굴곡진 역사였는데 요즘은 무주식 상팔자가 아니고 무주식은 노답이에요. 무주식 벼락거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무주식 벼락거지. 자, 그런데 이쯤 돼버리면 그러면 뭐 주식은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가 되는데 걱정거리를 만들어 볼게요. 최근 들어서 뭐 새해 들어서 아직 채 2주가 뭐 다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단연 우리 한국 증시 중에서도 특히 코스피가 압권입니다. 미국 쪽은 약간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왜 자꾸 시황에서는 미국 국채 수익률 얘기가 왜 나오죠? 연초에 이 블루웨이브가 네. 실현이 됐지 않습니까? 이 조지아주 상원 두석을 네.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 봤는데 음. 전부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서 상하원, 양원을 전부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는 거기 네. 대통령은 지금 바이든이니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그림이 될 거고 아마 지금 녹화 시간은 이제 14일 저녁인데 바이든이 대략 뭐 2조 달러 정도의 추가 부양책을 건의할 것이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미 뭐 CNN 같은 데서 보도가 나왔죠. 그렇죠. 뭐 측근의 입을 빌어서. 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아니 그렇게 돈을 작년에 2020년에 썼는데 네. 또 2조 달러를 또 한다고? 이러면은 뭐 전부 다 국채로 발행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발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는 뛰어야죠. 그런데 네. 그럼 작년에도 그랬잖아. 글쎄. 2020년에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20년과 이제 올해가 이제 뭐가 다르다는 거죠. 네. 갑자기 2020년에는 원래 어느 나라든지 이 정부가 부채를 발행을 늘리면 보통 이제 장기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더불어서 이 나라의 성장률이 그래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해당국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도 올라가고 성장에 대한 전망도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작년에는 2020년에는 오히려 달러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 중에서 GDP 대비해서 가장 강력한 부양책을 연준이 썼죠. 물론 피스컬 그 재정도 미국이 제일 많이 썼지만 이 연준이 그렇게 이제 돈을 엄청나게 뭐 ECB나 뭐 BOJ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이 썼고요. 그 과정에서 연준이 채권을 사준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금리가 안 오르겠네. 그러면 이럴 때는 통화가 약세로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달러가 상당폭 약세를 보이게 됐었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달러가 이제 약세가 되면 글로벌리 달러를 쓰지 않는 나라 입장에서는 마치 금리를 인하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신흥국들이 굉장히 좋은 주식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수출도 잘 되고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갑자기 연초에 흐름이 바뀌었어요. 연준이 지난 12월 중순에 있었던 회의에서 네. 앞으로 자산 매입의 양을 줄일 수도 있다. 팬데믹 위기 후에 아마 이 얘기는 처음 나온 거고요. 이 기억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테이퍼링이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네.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2013년에 맨 처음 테이퍼링이 언급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시장이 한번 난리가 났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비슷한 얘기가 이제 한번 나오기 시작했고 의사록상에서도 나왔지만 지난주에 이제 각 연준 인사들이 출연을 해서 뭐 연내일지 뭐 내년 초일지 그러니까 내년이라는 건 이제 2022년 네. 초일지 해서 자산 매입 현재 월 1,200억 달러씩 매입하고 있는 거를 좀 줄여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야죠. 그러면 그리고 달러도 저점에서 다시 튀어오르는 흐름이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저는 사실 이 새해 들어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어떤 이슈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네. 그러면 우리 문파트장님이나 이효숙 팀장님의 두 분 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먼저 그러면 문파트장님 말씀하신 김에 네. 그러면 지금 미국채 수익률이 제법 오르고 있는 이 뭐 최근 한 이틀은 살짝 조정은 받았습니다만 단순히 그렇게 국채 발행이 많아지게 되는 어떤 수급적인 요인 말고 혹시나 그러면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작용했나요? 결론적으로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따로 뽑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고는 이제 물가채가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네. 그 물가채 가격을 통해서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시장 금리가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시장 금리에는 명목 금리를 보통 보시고 대부분은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제 실질 금리,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금리인데 연초에는 실질 금리가 작년에는 실질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었거든요. 작년에는 명목 금리 올랐는데 실질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그래도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올해 들어서는 아직 뭐 2주 정도밖에 안 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명목 금리는 분명히 똑같이 올랐는데 인플레 기대 심리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목 금리가 올랐는데 인플레 기대 심리가 그대로라면 실질 금리가 명목 금리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네. 똑같이. 네. 이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이랑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금리는 특히 외환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는 달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이 달러 가치는 달러를 안 쓰는 특히 신흥국 입장에서는 금리와 똑같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큰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최근에 뭐 일간지 기사에서 이제 국채 수익률 관련한 기사를 보다 보니까 DB금융에서는 달러 약세 전망에 대해서도 다소 이견을 제시해서 보니 딱 그 DB금융 누군가 싶었더니 문파트장이십니다. 됩니다. 제가 저희 작년에 계속 강달러 전환을 얘기했다가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배가 굉장히 부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거나 지금 시장 자체도 그렇고 문파트장께서도 보시기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인플레 얘기가 지금 나오는 데가 사실상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밖에 없다. 네, 한국이나 뭐 유럽, 특히 유럽 쪽은 디플레 압력이 오히려 심하다고 최근에 라가르드 총재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왜 미국만 인플레 압력이 혹 압력이라기보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왜 유럽이나 다른 나라 없냐?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가 약하고 유로가 강하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은 A라는 나라는 인플레 얘기가 나오고 B라는 얘기는 인플레 얘기가 안 나오고 결국 환율의 격차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진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뭐 시장에서도 그렇고 아직은 뭐 인플레를 기대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효수 팀장님이 인플레이션론 네.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주식시장을 제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그 중요한 띠은 디플레이 압력이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디플레 압력이. 거꾸로 디플레이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과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디플레이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경기가 과열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는 좋아지는데 디플레이 압력이 세서 너무 걱정할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걱정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연준이 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낮아지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에 너무 좋은 겁니다. 골디락스인 거죠. 경기는 좋아져서 기업의 이익들은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데 과열은 없으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계속 올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인플레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네. 왜 디플레라고 얘기하냐? 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슬라 때문입니다. 자, 테슬라를 그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리 가격이나 아니면 유가나 뭐 이런 것들에 오르는 그런 상품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B2B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PPI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조달할 때 쓰는 그런 비용. 하지만 실제로 연준이 걱정하는 거는 B2C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올해 초에 보시면 모델 Y 가격을 인하해요. 그리고 앞으로 3년 후에 25,000불짜리 전기차를 만든대요. 25,000불이면요. 우리나라 아반떼보다도 싸요. 그러면 보세요.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것보다 비싸게 팔려면 테슬라보다 좋은 차를 만들든지 그럴 자신 없으면 이것보다 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비단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이 다 그런 정책을 써요. 내가 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해서 나중에 구독 경제로 내가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애플이 최근에 나온 애플의 그 가격 정책을 보면은 비싼 제품은 되게 비싸요. 싼 제품은 엄청 싸요. 그러니까 네. 이거 싼 거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나중에 구독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작년 초에 생각해 보시면 마스크 가격 올라가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B2C 인플레이션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드리는데 파월 아빠랑 그 옐런 엄마랑 먼 길을 떠납니다. 종착지는 긴축이에요. 종착지는 긴축이다. 근데 자식이 2명 있어요. 첫째는 인플레고 둘째는 고용이에요. 첫째는 자꾸 앞으로 나갔다가 돌아갔다 해요. 근데 파월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첫째가 고용이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래서 파월이 이렇게 보는 거죠. 야, 쟤 어차피 뛰어다녔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자, 둘째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뒤에 넘어져가지고 고용을. 다리가 까져가지고 음. 그냥 엉엉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쟤 데려가야 되는데 뛰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천천히 가자. 긴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리 이효석 팀장님이나 문파 팀장님 같은 패널 분들을 갖다가 주간 전망대 모시는 걸 너무 막 기대하고 저는 좋아하는 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뭐 뻔한 얘기가 아니라서 참 좋은데 그러면은 이 팀장님 마이크 간 김에 하나 더 코로나 19가 없었던 세상을 상상해 봐야 할 때 요즘 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주식시장에서 단기 리스크가 있고 장기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단기적인 리스크는 테이퍼링이에요. 테이퍼링이 이제 미국 연준에서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게 빨리 올라가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걸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물선 곡선으로 생각하면 빨리 올라가다 천천히 올라가 멈췄다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올라가는 거거든요. 테이퍼링도. 어쨌거나.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계속 양적 긴축이 아니라는 거죠. 긴축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2013년에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긴축이라고 생각하지 긴축은 아니라는 거죠. 넘어야 될 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큰 충격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이퍼링은 넘어야 될 산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돼가지고 연준이 스탠스를 완전히 바꿔서 야 금리 인상을 2023년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도 생각 안 해본다고 했는데 생각하는 거는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자꾸 그런 식으로 톤을 자꾸 바꾸게 되면 이건 좀 큰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네. 파월 의장이 12월 의사록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70년대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인플레고 그 다음에 해도 인플레 3년 내내 계속 인플레이션이 나와야 우리가 걱정할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 첫째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지금 시장의 고민이나 아니면 걱정은 4월 달이 될 때까지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네. 작년 4월에 유가가 마이너스 갔잖아요. 기저효과 때문에도 인플레 기대 심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네. 그거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은 걱정하겠죠. 인플레 진짜 오는 거 아니야? 안 온다니까요. 제 생각에는. 안 온다. 네. 그래서 그 걱정이 넘어가면 주식시장엔 더 긍정적일 거다라고 보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4월, 5월 달쯤에는 어느 정도 백신이 보급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코로나가 진짜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그때쯤 끝날 상황이 기대가 될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근데 그때 가가지고 코로나가 진짜 없는데 그때 그 전의 상황이 어땠는지로 코로나가 없는 세상을 돌아가 보니까 저성장이 있었고 구조적 공급 과잉이 있었고 양극화가 있었고 이건 너무 좀비 기업이 있었고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코로나라는 상황을 거치면서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훨씬 더 심화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디플레 압력은 너무 커진 겁니다. 그럼 결국 인플레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결국 연준의 자산이 뭐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완화적인 스탠스는 결국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효석 팀장님의 또 이 현란한 논리 전개에 그냥 저는 퍽 엎어졌네요. 인플레이션 없다의 한 표. 그러면은 네. 여기서 한번 지금 이제 언급하셨는데 주식쟁이 입에서 테이퍼링이 지금 제일 겁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문파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2013년에 버냉키 연준 의장 시절에 네. 아니 테이퍼링은 이거에 우리 이만하던 게 이렇게 가늘어지는 게 테이퍼링이에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사우나 그 욕조에 물이 막 콸콸콸해서 욕조를 채우기 시작하는 그 물량을 조금 줄였어. 네. 그래도 욕조에 물은 들어오잖아요. 물은 늘어납니다. 근데 늘어나는 속도가 그- 준다는 얘기지. 글쎄, 늘어난 속도가 주는데 그거 갖고 2013년에 왜 그렇게 경기를 했어요, 시장이? 그때는 지금이랑 좀 달라요. 왜 달랐냐면 이제 그 당시를 좀 돌이켜 보시면은 네. 2012년 이제 하반기 특히 때 이제 8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버냉키 의장이 Q3 하겠다. QE3 하겠다. 예.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바로 1년도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5월에 의회에서 증언하면서 테이퍼링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시장이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도 없었고요. 네? 인플레이션도 없었고 네.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네. 아니 QE3 한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테이퍼링이라는 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물론 그 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바마가 버냉키를 잘래나 보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버냉키를 자른다. 네. 음. 뭐 그래서 이제 옐런으로 바뀌긴 했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있었는데 뭐 버냉키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 혹은 긴축이라는 걸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던 시기였었습니다. 네. 2013년 초에는. 음. 그래서 뭐 채권도 엄청 이빠이 담아놓고 금리도 엄청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디플레니까. 네. 근데 거기다 갑자기 대고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를 하니까 금리가 엄청 뛰었고 그럼 이제 주식도 망가지고 그냥 다 망가지는 거죠.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거의 10년 내 역대급으로 채권 숏이 많습니다. 채권 숏이 많다. 네, 채권 숏.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초장기물은 숏이 지금 거의 뭐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10년 내 가장 많아요. 그럼 이렇게 숏인데 테이퍼링 얘기가 맨 처음 나왔던 게 지난주 의사록 발표됐었을 때 네, 네. 그때인데 그때 이제 조지아주 선거 결과도 같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른 건 다들 뭐 조지아주에서 블루웨이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별로 그렇게 이 의사록이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뭐 금리 오르는 거 좋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고 테이퍼링도 생각해봐야 했을 때 채권 금리가 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2013년이랑은 이제 상황이 다른 게 지금은 다들 막 얻어맞을 준비를 이제 왕창 막 몸에 철갑도 두르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 주먹 들어와-봐야 별로 아프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2013년에는 다들 이제 옷 벗고 막 사우나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쑤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비유가 너무 강했나요? 지금 이제 방탄복을 잔뜩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영향력이 뭐 그렇게 테이퍼링이 아주 크게 가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질 금리의 상승, 달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뭐 한국이 기준금리를 뭐 인상한다 뭐 해봐야 뭐 겨우 25bp지만 달러는 사실 뭐 20% 3%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금리를 2% 3%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달러의 향방을 굉장히 주목해서 저희는 봐야 달러의 된다. 향방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뭐 아이러니한 거는 다들 뭐 작년 한 해 3월달에 그렇게 치솟던 달러가 서울 외환시장에서나 뭐 국제 외환시장 그렇게 치솟던 달러가 갑자기 그냥 뭐 1년 내내 줄줄 흐르는 달러 같이 서울도 1,300원 막 헤딩하려던 그게 1,08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그 와중에도 또 무슨 1,000원 심지어 뭐 900원대로 이런 얘기가 있었는 와중에 문파트장께서는 그게 그렇게 만만하게 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고 일단은 지금 해 바뀌면서 뭐 1,100원을 다시 기웃거리는 상황까지는 왔으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워낙에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이제 강해서 근데 아까 이 팀장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한번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 기업을 갖다 재평가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날 내지는 뭐 기간적으로 투자자별 뭐 그거 매매 동향을 보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보다는 개인들 매수세로 지금 어쨌거나 연말 연시 계속 이 달려온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질문은 너는 외국인이 좋다고 했는데 왜 개인들이 사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매일매일 이제 우리가 체크하는 것 중에 오늘은 외국인이 얼마 팔았고 기관이 얼마 팔았고 개인이 얼마 샀어. 그거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빵. 0이죠. 예, 뭐 매일매일 0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면 주가가 2%를 오르든 3%를 오르든 항상 빵이에요. 3% 빠져도 빵. 그럼 왜 오르고 왜 빠지는 거죠? 그건 적극성이 있는 거거든요. 적극성.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뜯어먹으면서 사는 건지 밑에 있는 거를 파면서 파는 건지 이거의 차이거든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개인이 많이 샀잖아요. 네. 그러면 기관하고 외국인은 어떤 거냐? 팔아진 겁니다. 내가 주식을 대놓으니까 팔아진 거예요. 판 게 아니고요. 와서 뜯어가더라. 그렇죠. 내가 여기 달아놓으니까 그냥 뜯어가더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많이 팔아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현상은 그리고 이제 개인이 샀다. 이거는 어떤 현상이냐면 외국인이 팔았고 개인이 사진 겁니다. 개인이 밑에 혹시나 싶어서 받쳐놨더니만 그렇죠. 거기다 때려서 팔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개인이 너무 많이 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는 11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샀었어요. 그때 완전히 시각이 바뀐 겁니다. 그때 바뀐 거예요, 이미. 그렇죠. 미국 대선 전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확 한번 지수를 땡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11월에. 이후로 한국 시장에 대한 수급은 소강 상태예요. 네. 그러나 바뀐 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안 좋게 보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개인이 훨씬 더 적정을 가지고 위에 뜯어 사니까 외국인이 왜 이렇게 주식을 팔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팔아진 거죠. 10월 말 11월 초 그 무렵에 바짝 땡겼던 외국인들이 그냥 이렇게 충분히 수익을 낸 상황에서 이 정도에 혹시 누가 사줄라나 싶어서 해놨더니만 확 다 들어갔어. 네.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비어있는 포트를 또 채우려면은 외국인이 또 사야 된다. 이번에 그러면 개인들이 이만큼 뜯어와서 그럼 조금 더 높은 데서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그걸 외국인들이 또 뜯어 먹어야 되겠네. 결국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상황은 이미 레벨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시각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블랙락 얘기하면서 블랙락이 한국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시각을 좀 바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밤에 오늘이 이제 14일인가요? 네, 오늘 밤에 아마 블랙락이 연간 내가 어떤 상품으로 장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는 날이거든요. 네.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머징 근데 이제 그 브릭스는 말고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만한 요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요. 네, 반도체, 배터리, 현대차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현대차랑 애플이 현대차를 찍었다는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을 보셔야 돼요. 바게닝 파워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협상력,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기업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려면 니네 없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호수 팀장님의 이런 현란한 이 논리를 딱 듣고 있다 보면은 지난 11일 같은 월요일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만들고 장만 열리면 싶어가지고 그냥 가갖고 개장해서 10분도 안 돼서 막 순매수 개인 1조 쌓이고 그날 막 4조 5천억 사고 막 이런 마음이 난 지금 막 든다고 지금 맞아요. 네. 막 드는데 이걸 좀 진정을 시켜봐요 이 마음을. 자, 제가 진정을 찬물을 한번 확 뿌려버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주식이 안 좋은 얘기하면은 욕 먹을 텐데. 이 밤길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밤길을 조심해. 확실하게 제가 디스클레이머를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주식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니고. 네, 시청자분들도 그거를 꼭 마음속에 담으시고 저는 이 소장님이 한번 찬물을 끼얹어 보라. 좀 정신 좀 차리게. 내가 지금 가슴이 너무 벌렁거리니까 좀 안정제 좀 놔줘라.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 거지. 예. 제가 주식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꼭 그거를 제가 디스클레이머를 붙이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락을 위한 하락 논리를 만드는 하락을 결정해놓고 하락 논리를 만드는. 자, 요즘 이제 그 흐름을 보시면은 작년에 한국이 이제 수출을 많이 했었죠. 그 수출이 대부분 이제 공산품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공산품들의 어떤 수출의 모습을 보면은 다들 집에 있으니까 저도 집에 컴퓨터가 없었는데 이번에 샀어요. 재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 게임기, 뭐 TV, 집에서 일할 거, 컴퓨터 이런 거 이제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한국도 수출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 작년에 한국 경제 내수 되게 안 좋았죠. 그런데 투자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을 선방한 나라가 됐었는데, 그 이제 기업들이 수출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의료용품들 그리고 이제 공산품들, IT 제품 이거 수출 많이 해가지고 한국이 수출이 잘 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도 그랬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커런시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그게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을 또 빨아들이게 됐었고, 그게 이제 신흥국의 아주 자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소장님도 그렇고 작년에 컴퓨터 샀어요. 나도 최근에 노트북 바꿨어요.
그 오래 사실 거예요? 예? 노트북 바꿔서 한 4, 5년은 4, 5년 쓰지 않습니까? 4, 5년 써야지. 네. 예. 짧게 쓰시는 분도 적어도 2, 3년 쓴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작년에 나 마쳐 2달 전에 나 스마트폰도 이거 네. 새로 한 바꾸셨고. 7년 만에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소비가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네, 네. 그럼 그렇다면 이제 뭐 올해 백신도 나오고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산품 소비는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살 것도 없어. 네. 그럼 이제 서비스 소비를 하겠죠. 네. 그동안 집에 있느라고 너무 찌뿌둥해가지고 여행도 가고 네. 뭐 사람들도 만나고. 야구장에도 나가고. 근데 한국은 서비스 수출을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중국도 뭐 그럴 거고요. 예.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공산품은 줄어들고 이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고 아시아 국가들이 그동안 상당히 수혜를 입었던 이 공산품의 수출이 오히려 백신이 유통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제레미 그랜섬이 한 말하고 비슷하네. 그런가요? 그분이 저랑 그분이 생각이 백신이 이제 활성화됐을 때 그때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죠. 자산 시장의 랠리가 멈출 수도 있다. 뭐 그 이번에 작년에 미국 사람들의 소득을 보면은 소득 감소가 의외로 그렇게 크지 않고요. 반면에 정부로부터 받은 이전 소득, 그러니까 받은 거 이게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그 전부 퉁치면 오히려 돈이 늘어났어요. 아하. 지금 그 돈으로 주식도 하고 뭐 소비도 해야 되겠지만 네. 저축을 일단 많이 해놨습니다. 그게 앞으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부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없어진다면 그리고 아시아 국가의 한국의 수출이 뭐 나빠진다기보다는 작년보다는 좀 둔화된다면 그러면은 뭔가 모멘텀 면에서 좀 걱정해야 될 시기가 제가 세게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볼 때가 있다.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조금 뭐 벌렁거리던 가슴이 가슴이 진정은 조금 됩니다. 진정되십니까? 좀 진정은 네, 돼요. 네. 다행입니다.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이제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는 것보다는 내구재가 훨씬 더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본 건 사실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뭐 언택트라고 해서 그 기업만 수혜를 본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이 수혜를 본 거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이 진정될 필요는 있다는 거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제가 또 논리를 하나 만들자면 네. 밸류에이션이 바뀔 수 있다라는 논리를 할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닝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09년, 2008년, 2009년 넘어가면서 금융위기 터질 때든 어떤 위기가 터질 때는 우리나라의 수출은 항상 전 세계 교역량보다 더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근데 그게 품목의 다양화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의 외국인 투자자들 볼 때는 얘네는 항상 좋아질 땐 제일 먼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 볼이 컸던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좀 바뀌었다라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가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만 이익이 나다가 비메모리에서도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얘는 어닝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어닝의 안정성이 좋아지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갑니다. 그는 주가는 두 가지 함수인데 어닝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밸류에이션은 함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닝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주간 전망대에 이제 자주 모시는 패널 분들 가운데 우리 이효석 팀장님이나 유한타 증권의 유동훈 본부장님이나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느낌은 상당히 조심스러워 이 전망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울기로 가파르게 올라오는 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마바라 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냉철한 어떤 그 본인의 확신이 있어서 이제 듣게 되는데 지금 사실 저는 놀랍거든요. 지금 3,200 왔다고 올라선 주초에 채 열흘도 안 걸려서 거래일 기준으로 이런 장에서 이제 조금은 이제 발을 뺄 만도 한 몸을 사릴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효숙 팀장님은 굉장히 어떤 확신에 찬 그런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다음 출연하실 때까지 또 뭐 한 달 정도의 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이달 FMC도 있고 해서 지금 이제 현 상황에서 우리 두 분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지금 단기적인 시장 흐름의 키포인트 말씀하시는 걸로 마무리하죠. 이 팀장님 먼저 하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너무 올라서 저는 이제 작년 5월부터 무조건 계속 호를 엄청 외- 세게 호를 얘기했습니다. 정말 외치셨어요. 예, 정말 세게 얘기했고 제가 어느 정도 세게 얘기했냐면은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 다 찾아가가지고 세게 얘기하신다는 분 찾아가서 그분보다 무조건 더 세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세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저 나름대로의 컨빅션이었고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저도 그냥 쉴 때도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미 옛날부터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네. 이제는 된 거 아닐까? 이제는 된 거 아닐까? 그 생각도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솔직하게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뭐 억지로 무슨 뭐 우리 SK증권을 위해서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저의 솔직한 표현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리스크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의 이해가 분명히 충분히 되는 게 테이퍼링이 긴축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이 된다라는 게 소화되는 게 단기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FOMC 회의에서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믹스드된 서로 이제 상반된 신호들을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브레너드 같은 경우에는 채권 매입 늘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꾸 막 헷갈리게 만드는 이 거죠. 사람 저 사람 예. 말이 달라요. 그래서 말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소화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1월 달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오면 다 좋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인플레이션에 기대해 가지고 올라오는 주식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인플레이션에 기대어서 올라온 거?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될 거다. 이제 연간으로 아마 뭐 커머더티도 다 올라가고 정말 엄청 좋아질 거야. 경기가 정말 좋아질 거야. 경기 민감주들이 아마도 4분기 실적 되게 좋을 텐데 그 실적이 좋다는 얘기를 보고 또 사시면 물릴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하나 좀 쿨다운하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 파트장님. 네. 예, 뭐 저는 이 미국 재정을 많이 쓰는 데 따른 시장 다이내믹스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오늘 밤 시간으로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 구체적인 부양책 계획을 얘기할 텐데 뭐 분명히 이제 금리가 좀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리가 올랐을 때 이 달러 가치가 약해지는지 강해지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그 상관관계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금리가 올라도 혹은 금리가 별로 안 오르면 더 좋은 거고 금리가 올라도 달러가 뭐 약해지더라. 그러면은 지금의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재정 지출을 많이 쓰는데 미국은 성장이 나올 것 같지만 그러면은 작년과는 다르게 미국이 올해는 엄청 좋은 거 아니야? 혹은 뭐 미국의 어떤 실질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오히려 달러를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오면은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랐을 때 달러의 향방에 대해서 면밀히 보시고 이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금리가 올라도 혹은 이제 떨어지면 더 좋고 금리가 올라도 달러가 약해진다. 그럼 이제 정말 좋은 그림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또 가슴을 벌렁거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 향후에 이 가격의 어떤 코렐레이션 관계에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비유와 더불어서 또 가감없이 본인의 생각을 펼쳐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또 오늘 이 토론이 또 지금 갖고 계신 포지션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조금이나마 인사이트를 주는 대담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주간 전망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